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3일 신박사의 장마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조정받았습니다. 네, 그 기관의 매물이 뭐 대량으로 좀 나왔죠. 나와야 될 물량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 좀 조정 속에서 나스닥 조정 속에서 나타났던 한국 증시의 이제 연결된 조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까지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니고 약세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 업종은 엄청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체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는 측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반등했죠. 예, 그 부분에 아마 이제 나스닥 증시의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수소 산업을 짚은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시점부터는 우리가 좀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금리 수준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어떤 추이를 보이면서 결국은 먼 미래 이제 뭐랄까요, BEP 넘길 수 있거나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할인율이 높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주요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는 명분이야 이제 붙이면 되는 거고 명분이야 이제 결국은 확실한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명분은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도 확실한 성장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의 어떤 전환점 그린 페리티라는 어떤 그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환점을 맞이할 공산이 큰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온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는 사실 지금이 인기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인기 없지만 나중에 인기가 있을 만한 영역들, 나중에 이제 가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건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결국 사업의 기회도 마찬가지고 투자의 기회도 마찬가지고 대중의 뒤안길에 이제 큰 기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중들이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영역이라든지 간과했던 영역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수소 산업을 한번 짚어보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만큼 우리는 계속 학습을 통해서 준비된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 빠졌고요. 코스닥은 0.8%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보다 한 10조 정도 나왔고요. 코스피가 좀 빠졌죠. 2.3%면 적진 않은 낙폭이고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 수도 코스피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코스닥도 그래도 장 초반 그 오전장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막판에 좀 늘어나면서 600 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890 종목.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폭탄 매도를 했어요. 1조 6천억에 16,000계약에 순매도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에 프로그램성 매도가 나오거든요. 예, 차익성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라는 게 프로그램 차익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1조 2천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은 그 자동적인 어떤 펀더멘털이나 악재 요인이나 어떤 전체 시장 리스크나 이런 요인보다는 수급, 기계적인 수급,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급, 기관의 수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이제 대거 들어오죠. 배당 수요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익성, 프로그램성 물량들이 쫙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연초에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오늘 2% 코스피가 낙폭을 보였지만 크게 부담을 가질 부분은 아니다. 고생예수금은 53조, 신용융자잔고는 17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오늘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1.6% 빠졌는데요. 요거는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빠졌다가 좀 올라온 거 요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영향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증시도 큰 특징은 없었고요. 빅테크 중심으로 좀 빠졌고, 그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제 플러스였죠. 오늘 한국 증시도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완전히 다 하락. 이게 이제 프로그램성 매도 물량에 의해서, 기관 매도물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하고.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말해준 어떤 시세였고, 셀트리온 제약도 7% 상승으로 상한가 이후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내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으로 AB 시스템이라든지 신규 상장했던 컨택 같은 기업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HK 이노엔이라든지 한미약품, 유한양행, 애플바이오, 와이바로직스, 큐로셀 모두 이제 상승했고, 바이오 종목들은 엄청 강했습니다. NK맥스도 16% 상승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뭐 바이오, 그런 쪽으로 좀 강세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보면 코스피가 2.3%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코스닥은 5일선 지켜냈죠. 바이오가 많은 업종이 그 지수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을 0.28% 상승. 뭐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더 강했죠. 그래서 코스닥의 바이오 이제 바이오 기업들 모여 있는 지수는 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강했던 이유, 2차전지 업종이 좀 많이 빠졌죠. 오늘 4% 빠졌고요. 반도체 업종도 2.6% 빠졌어요. IT 소프트웨어 1.9% 빠졌고, 게임도 2% 빠지면서 오늘 바이오 쪽 빼고는 전부 좀 약세 흐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뭐 수급이 워낙 오늘 뭐 좋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한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셀드로 제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 오늘 좀 좋았네요. 우주항공, 방산,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 두산퓨어셀, 이제 수소 관련 주죠. 오늘 좀 짚어볼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렇죠? 동국제약 이런 기업들도 눈에 띄고, 스트라이 뭐 우주항공 쪽 기업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휴젤도 3.8% 상승으로 올해 실적 이제 우호적으로 좀 전망하는 종목이 덴티움과 미용 쪽에 또 휴젤 이쪽, 이런 기업들 우호적인 흐름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슈 쪽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오랜 기간 소외돼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죠. 아직은 뭐 우리가 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고, 이제 몇 종목 실적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테마 영역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군이죠. 산업군이죠.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 수소 산업도 이제 주력 산업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CES에서도 현대차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수소 산업의 이제 중요도를 다시금 뭐 일깨우게 하는, 뭐 투자자들에게 또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보기 전에,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한 그룹의 산업군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패러다임에 맞추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내부의 어떤 인력들, 정말 오랜 기간 이제 있었던 그런 임원진들, 그리고 이제 구조들, 뭐 기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그 자산들,
내재적 자산들이 뭐 공장, 뭐 어떤 기계 장치 여러 가지 노조도 있고 그런 환경 하에서 정말 아주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기업 총수지만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제시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을 이제 또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신년사를 이제 광명시 소재 기아 오토랜드 광명 이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개최한 게 또 의미 있는 거예요. 기아. 인류와 함께 지속 성장하려면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와 클린 에너지를 이제 강화해야 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힘주어는 이제 기자가 얘기한 거죠. 현대차 그룹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상용화했죠. 수소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반, 활용 등 생태계를 아우르는 계획을 구상 중이죠. 현대차 그룹 안에는 또 현대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우리가 원자력 개발로 원전 사업으로 이제 아주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죠. 소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신사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전력 중개 거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이제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들을 탑재시키는 거죠. 현대차 기아는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국내외 생산 거점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최근 현대건설과의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제 내부 그룹 안에서의 어떤 밸류체인들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뭔가 제시들을 계속 해나갈 건데 올해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수소에 관련된 중요도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SK증권 11월 달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대한민국 수소산업 전환점 다가온다. 지금 여의도권에서도 수소는 좀 많이 뒤로 밀려있죠. 관심사에서. 근데 SK증권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건 좀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수소라는 키워드를 다시금 들여다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수소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 수소 이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는 이 수소 쪽이 좀 뒤로 이제 밀려 있죠, 사실. 그래서 그 뒤로 크게 이렇게 이쪽으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좀 걸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차 상용화 처음으로 이제 이뤄냈고 수소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국가 중에서 강국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조금 더디게 된 것 같고 미국이 많이 치고 나오고 있고 이제 유럽도 그런 부분에서 강국으로 나서고 있죠. 수소 강국임을 자부했던 우리나라지만 사실상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주도권은 좀 이미 놓쳤다고 생각한다. 여기 이제 SK증권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증시에서 수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되고 입찰이 진행 중이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있다. 특히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확립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되어야만 수소 연료전지 사업,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찰 시장이 좀 개설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개시만으로도 발전용 연료전지 발주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수소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소의 역할은 연료 전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소 혼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연료 전지차의 보급과 수소 충전소의 확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충전소가 일단은 좀 많이 보급돼야 되는데, 하지만 전기차 산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승용차 단으로는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상용차 쪽에서 수소가 이제 어떤 점유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 깔리는 게 중요하겠죠. 셋째, 수소에 진심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정수소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경제성을 갖춘 그린 수소가 등장하고 있다. 수소 산업의 저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CS2024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혁신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래기술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에 수소의 등장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소의 글로벌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이어 에너지 및 식량 안보의 확립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소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은 굳건하다고 판단된다. 아주 동의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작년 9월달 기점 보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누적으로 1000메가와트 굉장히 고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2022년도 이후로는 좀 정체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22년 이후로 다소간의 이제 발전 설비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수소 연료전지차의 발전량 추이, 판매량 추이도 다소 이게 충전소 보급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이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수소 정책의 어떤 부분 때문에 보조금도 셌고, 근데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년비 폭 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누적 판매량 4,000대수는 그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차 구매에 필요한 보조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충족적인 결과다. 수소 충전소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부족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회 앞에 이제 수소 충전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홍보 되게 많이 됐었죠, 당시에.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런 게 전혀 이제 뒤로 밀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량도 대중의 인식에서 좀 많이 멀어진 그런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CES 2024에서 수소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혁신상을 수상했고 수소 산업에 대한 글로벌 국가 및 기업들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모빌리티, 메타버스, AI 이런 기술력 많이 등장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소도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하이드로럭스라는 기업이 수소 합금 형태의 수소 저장 탱크를 선보이면서 혁신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기존 수소 탱크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했던 높은 압력과 관련된 부분을 합금 형태로 활용한 수소 저장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안정성과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CS의 수소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은 중요한 어떤 주가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도 작년 10월이죠. 수소 산업에 대한 관련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리드 페리티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고, 탄소 중립 트렌드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 수소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다. 에너지원 중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며 부산물이 유해하지 않은 에너지원은 수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드 패리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드 패리티 달성은 2026년을 전망한다. 이 상상의 증권에서 이제 데이터적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테마주, 실적주, 그리드 패리티 달성 이후 이제 실적주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좀 테마주 영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드 패리티 개념은 좀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균등화 발전 원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소가 상용 가능한 에너지로 주목받으려면 이 생산 단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죠. 아니 이거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아직은 뭐 경제성을 못 가진다 이러는 거고, 또 그걸 운반하고 저장하고 하는 인프라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야 수소가 좀 상용 가능한 에너지로 주목받고 쓰일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그리드 패리티라는 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한 화학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발전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건요, 경제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원전, 석탄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 원전과 화력이 더 이제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면 부담이 계속 늘어날까 해서 단순히 이제 전기 생산 비용에는 발전소 건설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풍력 태양광 만들어 놓고 뭐 건설 비용만 뭐 생산 비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운영 및 환경 비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생산 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경제적 비용은 물론 환경, 안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건설부터 사회적 비용까지를 모두 고려한 발전 원가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친 거죠. 향후에 이제 운영 비용, 폐지 비용, 원전은 또 사고 위험에 대한 비용까지, 석탄은 또 엄청나게 매연 나오니까 환경 비용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이제 원가를 따져서 결국 이제 그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한 균등화 발전 원가를 보면 미래에는 원전의 발전 원가가 신재생보다 비싸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당연히 원전보다 풍력, 태양광을 쓰는 게 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이 된다는 거죠.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어떻게 변할까? 역시나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이 경제성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될 거냐? 그게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 문제냐? 이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인프라 생태계 형성되고 점점 뭐 원가 수준 떨어지는 흐름이 전개될 때, 아니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도, 뭐 음식을 팔 때도 대량으로 파는 것과 아주 뭐 몇 그릇 파는 거는 그 원가 자체가 틀리잖아요. 많은 어떤 비용을 많은 제품에 분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경제성을 띄려면 이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져야지만 가능한데, 그 거대해지는 걸 또 담아낼 수 있는 수요처들, 이런 것들도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2030년쯤 되면 3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은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라고 산업통상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 돌아와가지고 발전원별 세계 균등화 발전 비용을 보니까 원자력 이제 중간값을 보면 되겠죠. 중간값 석탄은 91,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 139 해서 상업용 태양광 93.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원자력 뭐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규모 태양광은 이제 그만큼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 비용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육상 풍력도 높진 않은데
해상 풍력은 또 이제 이게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원자력 석탄에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소의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뭐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투자 대상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수소는 이제 수송용, 건물용, 발전용 등 이제 산업 전반에 모두 활용이 가능한데요. 수소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이 적용되고, 결국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 뭐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산업의 어떤 성장의 수혜를 받는 부분일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있죠? 예, 수소차 경우 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예, 수소 연료 전지차.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 쪽에서도 이게 우리가 그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소 연료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가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필요합니다. 예. 예. 압축수 탱크 혹은 이제 액체 수소 탱크. 예. 그래서 이런 방식. 두 번째는 뭐 메탄올을 분해하여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의 경우는 운행 시 부산물이 이제 뒤로 이제 그 물이 나오죠. 친환 경제적이라는 장점. 하지만 수소 저장 장치로서 탱크를 탑재함으로 차량의 부피가 증대되고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메탄올 분해 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 요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 저장 탱크, 요 탱크로 이제 보통 가닥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주를 산업 생태계에 이제 만들어질 때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가 내연기관 시내버스를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 이제 내연기관을 탑재한 시내버스가 앞으로 이제 도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기로 돌아가는 이제 버스라든지 수소 연료로 돌아가는 버스가 이제 내연기관 시내버스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고지 중심으로 충전소 확대하면 뭐 아직은 이제 승용차 단으로 좀 부족하고 이제 인프라가 좀 없지만 이 버스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한정된 곳에 충전소를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제 갖추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타는 버스가 이제 수소로 돌아가는 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수소 산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아직은 개화하지 않은 곳에 또 우리가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포텐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좋은 분위기입니다. 뭐 일시적인 조정들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업종들이 지난 2, 3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 또 이제 기간 조정까지 다 거쳐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승을 내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거쳤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대중과 언론이 있는 한 침체가 오지 않죠.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이 증시의 어떤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괜히 좋은 종목들 손을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요. 다들 뭐 퇴근길이실 것 같은데 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